며느리 덕 보려고 결혼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내 인생 망쳤다는 시어머니. 과연 저는 어디까지 참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집에서 진짜 선을 넘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정이 먼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구석은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밖까지 들리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그 상견례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죠.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맞잡았어요. 말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참 뼈가 있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가 얼마나 큰 축복이니. 민지 씨처럼 직장 탄탄하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덕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나를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어 예의 있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건 덕담이 아니라 일종의 합격 통지서 같은 거였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제 벌이를 확인하곤 했어요. 남편 준호 씨와 같이 있을 때면 은근슬쩍 저를 치켜 세우는 척하며 이런 말들을 흘렸죠. 민지가 벌이가 좋으니까 우리 준호도 어깨가 덜 무겁겠어. 요즘은 며느리도 기둥 하나쯤은 같이 세워야 집안이 단단해지는 법이지. 처음에는 그저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의 무게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준호 씨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연애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둘이 아껴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건 시댁의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우린 돈 쓸 데가 없으니 너희나 잘 살라고 하셨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저희 집 현관문 앞에는 끊임없이 반찬통이 배달되었어요. 김치 좀 넉넉히 담갔다. 나물도 많이 해서 남았길래 가져왔어. 국 끓여놨으니 저녁에 데워 먹어라. 매주 한 번씩 마치 배달 음식처럼 배달되는 반찬들을 보며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저를 배려해 주시는 줄 알고 매번 고생하셨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찬을 건네는 시어머니의 말끝에 아주 교묘한 계산서가 따라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장 보러 나가기가 겁난다니까. 배추 한 포기 값이 내 고혈압 약값보다 비싸니 원.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10,000원짜리 몇 장이 그냥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는 외식비며 식비며 엄청 아끼는 거다. 그치? 이건 고마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돈을 달라는 뜻일까요? 그 경계선이 참 애매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으며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맞장구만 치고 넘겼죠. 지갑을 열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비우며 툭 던지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지야, 다음 주 장 볼 때는 너도 같이 좀 가자. 네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계산도 빠르고 영리하잖니.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좀 고르고 그래 보자구나. 그 말에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알겠다고 대답했죠. 며칠 뒤 셋이서 대형마트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 카트에 고기며 과일이며 평소보다 훨씬 비싸고 양이 많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가방을 뒤적이며 지갑을 꺼내는 신용만 하더니 결제 금액이 찍힌 화면을 보며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민지야. 요즘은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생필품이나 장 보는 비용은 서로 조금씩 보태가며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네가 워낙 벌이도 좋고 알뜰하니까 어미 마음 좀 헤아려 주렴. 아주 조심스럽고 인자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서리빨처럼 명확했어요. 며느리 지갑을 본격적으로 열어보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저는 잠시 카드를 쥔 채 숨을 고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앞으로 장 보러 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할 수 있게 목록이랑 예산을 짜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계산대 앞에 흐르는 어색한 정적.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웅얼거리듯 대꾸했죠. 아니, 내가 뭐 돈을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자는 거지. 알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만 주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결국 그날 장본값은 제가 다 결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 씨가 눈치를 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민지야, 엄마가 너를 그만큼 믿고 의지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형편이 좀 더 나으니까 이해해주자.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 믿는 거랑 기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찢어지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되는 법이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뱉었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졌죠. 마음이 놓인다는 그 말은 사실 내 노후를 맡길 수 있겠다는 뜻이었고, 맞벌이가 중요하다는 말은 내 수입이 우리 집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이 저를 환영한 이유는 제가 준호 씨의 반려자여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고성능 현금 인출기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아직은 대놓고 싸울 단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벽 하나가 세워졌죠.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저는 그 경계선을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의 수입으로 본인들의 안락함을 채우려 했던 그 이기적인 계산법에 저는 저만의 아주 냉혹한 계산법으로 응수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 집안이 바라는 착한 며느리는 오늘 이마트 계산대 앞에서 죽었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과연 시어머니의 요구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트에서 반찬값 정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간 뒤부터였어요. 시어머니 정숙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대신 그 빈자리를 서슬 퍼런 눈총과 날선 표정이 채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폭풍전야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줄어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가족 단톡방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송년 모임을 일주일쯤 앞둔 시점부터였을 거예요. 휴대폰 알림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울려대기 시작했죠. 단톡방에 올라오는 건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닷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화려한 조식 뷔페 앞에서 접시 가득 음식을 담고 환하게 웃는 사진.
심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탕 거울 앞에서 가운만 걸치고 찍은 셀카까지 연달아 올라왔죠. 사진 밑에는 꼭 이런 문구들이 따라붙었어요. 여기 공기가 아주 좋구나. 이 나이에 이런 호강도 해보고 참 세상 좋아졌어. 내가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어요. 평소 우리는 돈 쓸 데가 없다며 한숨을 쉬던 분이 뒤에서는 저렇게 화려한 노년을 즐기고 계셨다니요. 옆에서 휴대폰을 같이 보던 남편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한마디 했죠. 우리 엄마 요즘 제대로 신나셨네. 당신 덕분에 엄마가 여유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건 신이 난 게 아니라 무언가 큰 요구를 하기 위해 판을 짜는 준비 단계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드디어 송년 모임 당일이 왔어요. 시댁 큰 집에 온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술잔이 오가며 집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유난히 목소리가 컸어요. 특히 사람들 시선이 집중될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치켜 세우는데 열을 올렸죠. 아이고 형님,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똑 부러지는지 몰라요.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잘 벌어오고 살림까지 아주 야무지게 해낸다니까요. 내가 며느리 복은 정말 타고났죠.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저에게 쏠릴 때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이 쌓일수록 제 가슴 속엔 묘한 불안감이 차올랐죠. 저건 순수한 칭찬이 아니라 제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얹어놓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주변을 슬쩍 둘러봤죠. 장내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 특유의 권위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내일 날씨라도 말하듯 아주 덤덤한 어조로 폭탄을 던졌어요. 아, 그리고 오늘 다 모인 김에 한마디 할 게 있다. 내년부터는 나한테 주는 용돈을 좀 올려야겠다. 그 순간 화기애애하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말을 이어갔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무섭게 올랐니? 배춧값이며 병원비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지금 주는 수준으로는 내가 숨이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년부터는 딱 100만 원만 더 해라.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부르며 통보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상의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내리는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남편 준호 씨가 당황해서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꺼내려 했죠. 엄마, 갑자기 100만 원이나 올리는 건 좀 저희도 계획한 예산이 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갑자기라니?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너희도 알잖니.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다 돈인데. 내가 평생을 너희 위해 희생했는데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쥐어짜듯 살다가 병이라도 나면 그게 더 큰 불효 아니겠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단톡방에 올렸던 그 화려한 여행 사진들은 싹 잊으신 듯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다는 거 이해해요. 그럼 기준을 명확하게 맞추는 게 맞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수긍의 뜻인 줄 알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역시 우리 민지는 말이 빠르고 영리하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웃음에 휩쓸리지 않고 곧바로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님께 용돈을 100만 원 더 올린다면 저희 친정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더 드려야 해요. 한쪽 부모님만 올려드리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저희 부부 사이의 도리도 아니니까요. 결국 내년부터는 양가 합쳐서 매달 2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겠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입꼬리는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민지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친정은 친정이고 여긴 시댁 아니냐?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저희가 부모님 양쪽을 다 공평하게 챙기는 게 맞으니까요. 저희 외벌이도 아니고 같이 버는 돈인데 한쪽만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대듯 말했어요. 너는 참 뭐든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드는구나.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잖아요. 저희 부부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 친척들을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덧붙였어요. 불편한 건 나다. 너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이야.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따르는 게 도리인 거야. 어디서 며느리가 토를 달고 나서니? 준호 씨는 옆에서 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제 편이 아닌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비겁한 회피라는 걸 분명히 느꼈죠. 그래서 저는 더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드리고 싶어요. 무리해서 용돈 드리다가 저희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 그 짐은 다시 어머님께 돌아가게 돼요. 길게 가려면 감당 가능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지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 길게 갈 생각은 아예 없는 모양이구나. 알았다. 잘 알았어. 그 말에는 화해의 여지도 이해의 마음도 없었어요. 오로지 두고 보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만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 가득했어요. 한참 뒤에야 남편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민지야, 오늘은 좀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야?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엄마 면을 너무 깎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좀 그렇네.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이 선을 확실히 긋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머님 요구에 끌려다니며 살아야 해요. 당신이 못 지켜주면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니까. 송년 모임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얼굴은 잔상처럼 오래도록 남았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웃음으로 덮어오던 치졸한 계산들이 서서히 그 추악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발톱에 핥히지 않기 위해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휴대폰이 단순히 울리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공기가 불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요. 송년 모임에서 시어머니와 날선 대립을 하고 돌아온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죠. 어머님의 그 서슬 퍼런 얼굴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침묵을 깨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지어 먹고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제 휴대폰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생명체처럼 가만히 있질 못했죠.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어둠을 가르고 첫 번째 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의 목적이 결코 안부 인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진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전 진동이 채 먹기도 전에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죠. 전화가 안 되자 곧바로 메신저 알림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자니? 너무 늦었나? 괜히 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화면을 뒤집어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쓰인다는 말이 튀어나올 때는 보통 상대방의 마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독서를 뱉어낼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는 걸 이미 뼈저리게 겪어봤거든요. 자정을 넘기자 잠시 전화가 멎는 듯 했어요. 이제야 포기했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고요한 방 안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진동 소리가 파고들었어요. 이번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무서울 정도로 쌓여갔죠.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숫자가 10단위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연락이 아니라 일종의 테러였어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뜨자마자 확인한 휴대폰 화면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부재중 전화만 20통이 넘었고 메시지는 읽어보기가 겁날 정도로 쌓여 있었죠.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또다시 벨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어머님이 밤새 쏟아낸 글자들을 하나씩 훑어 내려갔죠. 어제 내가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오더라. 혹시 내가 너한테 상처 줄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 보면 참 너무들 하더라. 어쩜 그렇게 계산적이니? 나는 우리 민지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미 마음이 참 찢어진다. 메시지 속에는 계산적이라는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죠. 어제 그토록 당당하게 요구하던 액수 얘기도 쏙 빠져 있었어요. 대신 저라는 사람을 정이 없는 사람, 요즘 며느리라는 틀에 가둬버리는 세뇌의 정석 같은 말들만 줄을 이었죠. 사람 정이 무섭다느니 어른 대접이 사라졌다느니 하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재중 전화 기록은 이미 30통을 넘어서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이건 제 입장을 설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밤새 사람을 들들 볶아서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는 집요한 압박이었어요. 퇴근 무렵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오늘은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내가 너한테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잖니.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나쁜 말은 이미 밤새도록 그리고 온종일 쏟아부었으면서 본인은 여전히 선량하고 걱정 많은 시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휘둘러 놓고 나는 너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꼴이었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녁을 먹는 내내 휴대폰은 미친 듯이 떨려댔어요. 남편 준호 씨는 몇 번이나 그 휴대폰을 힐끔거렸지만 제 서늘한 표정을 보더니 끝내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비겁한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았어요. 본인도 엄마의 저 집착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지만 감히 나서서 멈추게 할 용기는 없는 거였죠. 밤이 깊어지자 전화의 톤은 더 교묘해졌어요. 괜히 네가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야. 너도 나중에 나이 먹고 어른 되면 다 알게 돼. 내가 요즘 그 좋아하던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참고 사는 거 너는 알지 않니? 여행 이야기. 그 못 간다는 말 뒤에는 늘 호화로운 여행지에서 찍은 웃음 섞인 사진들이 뒤따랐던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이 말의 진짜 목적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참고 있는데 너는 왜 고작 돈 100만 원에 그렇게 야박하게 구느냐는 저급한 비교였죠.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짧고 건조한 답장을 하나 보냈어요.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자 답장은 1초도 안 되어 돌아왔죠. 봐라, 너는 어쩜 이렇게 사람 말을 딱 자르니? 그래서 나는 네가 걱정된다는 거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딱딱해지면 안 되는 법인데. 저는 더 이상 읽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읽어봤자 제 정신만 피폐해질 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놓고 결국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다고 결론 짓자는 심산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집착 어린 연락은 계속됐어요. 부재중 전화 숫자는 어느새 100통을 훌쩍 넘어가 있었죠. 낮 동안에도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고 내용은 한결같이 정, 상처, 도리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감히 기준을 세우고 대든 며느리를 다시 자기 소나기에 넣고 흔드는 것.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제 뼛속까지 새겨넣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결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더 날아왔어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갈까 생각 중이다. 이런 불편한 얘기만 안 했으면 너랑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참 아쉽구나.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같이 가고 싶었다는 달콤한 말 뒤에 붙은 치졸한 조건부 협박. 결국 네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좋은 기회를 네가 걷어찬 거라는 책임 전가였죠. 며느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오직 굴복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쌓여있는 숫자를 천천히 세어봤죠.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합치니 200통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건 걱정도 정도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추악한 통제일 뿐이죠. 저는 이제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설명을 줄이고 대꾸를 하지 않을수록 상대의 가시 돋친 말들은 힘을 잃는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집안에서의 싸움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요. 그 밤 저는 더 이상 휴대폰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쳐내야 할 불필요한 인연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죠. 폭풍 같은 진동 속에서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화 폭탄이 쏟아지던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어요. 그토록 요란하게 울려대던 벨소리도 화면을 가득 채우던 집착 어린 메시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이 결코 평온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구석 사람들은 늘 앞이 조용해질 때
뒤에서 더 음흉한 다음 수를 준비하곤 했으니까요. 폭풍 전야의 정적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그저 평소의 리듬을 지키며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고도 진한 반찬 냄새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갓 담근 김치 냄새와 짭조름한 멸치볶음, 고소한 나물 향기. 시어머니 정숙 씨는 양손 가득 묵직한 봉투를 들고 얼굴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띠고 서 계셨죠. 내가 반찬 좀 해왔다.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거라도 해다 날라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직접 하려면 손이 많이 가서 못하잖니. 저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무거운 봉투를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하셨다는 인사는 잊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고맙다며 굽신거리거나 밝은 웃음을 얹지는 않았죠. 그 미묘한 온도 차를 시어머니는 여우같이 금방 눈치채더군요.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기도 전에 저를 따라 들어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말을 이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안 챙겨주면 너희는 맨날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이나 시켜 먹을 거 아니니? 밖에서 사 먹는 게 다 돈이고 무엇보다 조미료 투성이라 몸도 상하는 법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주는 덕분에 너희가 식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거다. 알지? 저는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하며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영양성분 잘 나오고 종류도 많아서요. 바쁠 땐 그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엌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독서를 뱉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바로 꺼내지는 못하고 대신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죠. 아이고, 요즘은 노인네가 정성으로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네.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저는 그 가시돋친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차분하고 정갈하게 닫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돌아서더니 식탁 위에 노란 봉투 하나를 슬쩍 내려놓았어요. 일부러 건네주는 게 아니라 마치 깜빡 잊고 두고 가는 듯한 아주 치졸한 모양새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 위에 남겨진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대형마트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배추, 고춧가루, 소고기, 양념장. 심지어 본인이 마트 가느라 쓴 택시비 영수증까지 끼워져 있었어요. 금액은 10원 단위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겨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어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그 봉투를 보여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어머님이 깜빡하고 두고 가신 걸까? 남편은 영수증 뭉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해했어요. 아니,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그런가 봐. 그냥 장보신 기록 남겨두신 거겠지. 별뜻 있겠어? 예민하다고 해서 며느리 식탁 위에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서 두고 가진 않아. 이건 정이 아니라 정산이야. 당신 어머니는 지금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신 거라고. 며칠 뒤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이 봉투의 의미가 또 어떤 왜곡된 말들로 불어날지 뻔했거든요. 부엌에서 찻잔을 내오던 시어머니는 제가 식탁 위에 올려둔 노란 봉투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영수증 봤나 보구나. 네, 아주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반찬 해주시기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 좀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미리 말을 하라고?
네. 이렇게 구체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면 저도 미리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저희 생활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영수증 뭉치를 받으면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정이라는 이름의 안개로 교묘하게 묶어두던 착취의 고리가 차가운 숫자로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앙칼지게 내뱉었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달라고 이러는 줄 아니? 참 사람을 뭘로 보고. 알아요. 돈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돈을 썼으니 생색내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이 불편해요. 차라리 정확하게 얼마가 드니 입금하라고 하시는 게 제 속이 편합니다. 시어머니는 비죽비죽 웃음을 지으려다 결국 포기하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계산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구나. 내가 그냥 마음으로 정성으로 해주는 건데 그걸 이렇게 딱딱하게 숫자로 나누다니.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계산이 아니라 조율이에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사양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라면 더더욱 제가 미리 알고 싶네요. 그게 정말 순수한 배려인지 아니면 나중에 휘두르실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접적인 대면이나 전화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친척들 사이로 비열한 소문들이 흘러다니기 시작했죠.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애. 사람 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차가운 애. 그런 수식어들이 제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문들을 전해 들었지만 일절 해명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는 순간 그것 또한 건방진 말대답이 될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반찬은 호의가 아니라 명분이었고 그 명분이 치졸한 거래로 드러난 이상 저는 더 이상 고마워하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통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베풀어지던 가식적인 덕망은 조용히 거두어질 것이라고요.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저는 이미 이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기대던 그 권위라는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토록 요란하던 시어머니의 여행사진 자랑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가족 단톡방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대신 개인적인 전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예전의 그 서슬 퍼런 기세나 날카로운 독설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들려오는 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련하게 늘어진 목소리뿐이었죠. 민지야, 나는 요즘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다. 어디 나가고 싶어도 꾹 참고 있어.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몸이 편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다. 저는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과 얼마 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화 리조트의 화려한 조식 사진, 온천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찍었던 셀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던 그 얼굴들이요. 갑자기 여행을 못 가게 된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건 없었어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펑펑 쓸 돈이 충족되지 않으니 시위하듯 방 안에 틀어박힌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한 남편 준호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이번엔 제가 아니라 준호 씨에게 화살이 향한 거였어요. 한참 동안 심각하게 통화를 하던 준호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민지야,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시다는데 목소리가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 준호 씨가 말한 그 여기저기라는 표현은 참으로 불안한 말이었어요. 정확한 병명도 과학적인 이유도 없이 그저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건 전형적인 화병의 전조 증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듯 유난히 짙은 피곤함을 얹고 계셨죠. 어머님, 어디가 그렇게 편치 않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에휴, 말도 마라. 가슴은 답답해서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는 띵하니 어지러워서 잠도 한숨 못 잤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가 힘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물었죠.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다녀왔지. 그런데 의사놈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검사에도 나오는 게 없다니 내 속이 터지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 이상 없다는 그 명확한 진단이 본인에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였죠.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끼 서린 말을 이어갔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더라. 요즘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의사놈이 내 속을 알 리가 있겠니? 다 내 팔자지 누구를 원망하겠어. 어머님, 대체 뭘 그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면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여행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그 좋아하던 것들 다 끊고 집에만 처박혀 있잖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너희 생각해서 내가 피눈물 흘리며 참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서슬퍼런 말이 공기처럼 방 안에 차갑게 퍼졌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곱씹어 봤죠. 너희 때문에라는 그 네 글자의 무게를요. 여행을 안 가기로 선택한 건 본인이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감과 신체적 증상의 책임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저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방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기분 전환 삼아 훌쩍 떠났을 텐데 이제는 눈치가 보여서 발자국 떼기도 무섭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저는 바로 반박하는 대신 차가운 물 한 컵을 건네며 아주 건조하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여행 가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으시면 그냥 다녀오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녀오시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실 텐데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미안하다며 용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말을 기대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내 마음처럼 되니?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마음 먹으면 되는 거죠. 어머님이 행복하셔야 저희 마음도 편하죠. 그 짧은 대답이 시어머니를 더 답답하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이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탐욕이 가로막힌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시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픈 연기를 이어갔어요.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네 얼굴이 떠오르고 네가 했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쟁쟁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저는 그 말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거대한 죄책감의 덩어리를 제 어깨에 얹으려는 시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픔을 덜어달라는 구조 신호가 아니라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빨리 항복하고 보상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남편 준호 씨는 옆에서 연신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말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피해자 연기에 불을 지피는 꼴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똑같았죠.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로지 극심한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처방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진단서를 무기처럼 들고 다시 저를 압박했죠. 봐라, 의사도 스트레스라고 하잖니.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겠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생기는 병이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마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셔서 힘드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제가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일일이 다 맞춰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신 거겠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굳어버렸어요. 너 지금 내가 욕심이 많아서 병이 났다는 소리니?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니? 아니요, 욕심이라기보다 그냥 답답하신 거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세운 기준을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도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는 아프다는 신음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분노와 짜증이 훨씬 더 진하게 섞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병은 돈이 없어서 생긴 병도 여행을 못 가서 생긴 병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며 살던 사람이 더 이상 며느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터져 나온 분노의 변종이었죠. 그리고 그 분노를 시어머니는 효도라는 이름의 밧줄로 엮어 제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마음을 더 굳게 다잡았어요. 이 국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챙겨주거나 양보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시어머니의 이 가짜 병은 절대로 낫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무기가 되어 제 평생을 괴롭히겠죠. 민지는 아픔을 핑계로 삶의 기준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시어머니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불러낸 날이었어요. 병원 이야기를 꺼낸 뒤로 며칠간 잠잠하시더니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해 두었다는 투였죠. 저는 그 전화 한 통을 받는 순간 이미 공기의 떨림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아픈 몸을 위로받으려는 부름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저를 굴복시키고 본인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려는 최후의 부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시댁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팍을 쓸어내리며 숨부터 길게 내쉬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순교자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그 집안의 전매특허 같은 첫마디를 뱉으셨어요. 나는 말이야, 내 인생을 오로지 이 집구석을 위해 다 희생하면서 살았단다. 그 말은 늘 그 집안 대화의 성역이었어요. 누가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거대한 벽이 되어버리는 문장이었죠. 시어머니는 소파 깊숙이 등을 붙인 채 마치 비운의 주인공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어른들 병수발 들고 정작 나 정수기로 살았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 싶구나. 그런데 민지야, 너는 참 너무 쉽게 말하더라. 내 평생의 세월을 네가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 내 가슴이 어떻겠니? 저는 그 서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조용히 행동으로 기준만 세웠을 뿐 감정을 겉으로 꺼내 보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요. 오늘만큼은 이 말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저도 앞으로의 시간들이 덜 괴로울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가소롭다는 듯 저를 쏘아보셨죠. 그 눈빛은 마치 어디 며느리가 감히 입을 떼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똑똑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희생하신 적이 없으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멈춰버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 준호 씨가 당황해서 몸을 움찔거렸지만 저는 시선을 떼지 않았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말은 차분했어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시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뭐라고? 지금 내 입으로 희생한 적이 없다고 했니? 내가 이 나이에 반찬 해다 나르고 너희 눈치 보며 사는 게 희생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바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아니요,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과거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것도 지금 저희에게 반찬을 해주시는 것도 결국은 어머님의 선택이었잖아요. 본인의 만족과 이 집안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지, 저라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을 가로챘어요.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다 자기 선택이었다고 치부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지.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요즘 애라서가 아니라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셨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대기업 다니고 벌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요. 그때 어머님은 이미 제 수입을 이 집안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건 저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어머님의 노후를 위한 합격 판정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사실의 기록들을 하나씩 끄집어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반찬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번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다른 말이 따라붙었어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내가 해주니까 너희는 외식비 아끼는 거다. 결국 어머님은 정을 주신 게 아니라 채무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무언의 청구서였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지만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송년 모임에서는 어떠셨나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용돈 100만 원을 더 올리라고 통보하셨죠. 그건 상의가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권력 선언이었어요. 제가 친정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밤새도록 전화가 왔고요. 걱정이라면서 제가 너무 계산적이라면서 저를 죄인으로 만드셨죠.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나는 너 상처받을까봐 네가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게 걱정돼서 연락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어머님 뜻대로 돌려놓으라는 강요였어요. 어머님이 지금 아프신 거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건 몸의 병이 아니라 어머님 뜻대로 세상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화병이에요. 여행도 병원비도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늘 감정과 정, 희생이라는 무기로 사람을 주무르던 분인데 오늘 그 무기들이 차가운 사실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걸 보니니
직접 목격한 거죠. 저는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여 악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 무거운 차분함이 시어머니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 참 말 잘한다.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제가 세운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킬 거예요.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요구에 죄책감을 느끼며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낡은 희생파리가 논리 앞에서 멈췄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어요. 이제부터는 억지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 우리 관계에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시어머니 정숙의 말투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 호소나 억지스러운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한 뒤였어요.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거나 희생을 앞세워 몰아세우지는 않았죠. 대신 밖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안에서는 다시 슬쩍 기대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말보다 공기의 흐름으로 먼저 느꼈어요. 밤을 새우던 집요한 전화가 줄어들었고 무리한 요구들도 이제는 직접적이지 않게 돌아서 오기 시작했죠. 대신 제 귀에 들려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부쩍 늘어났어요. 아이고, 내가 요즘은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니까요. 애가 얼마나 똑 부러지는지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살림이며 회사 일이며 못하는 게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이나 동네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반복했어요. 며느리가 돈도 잘 벌고 저를 극진히 챙겨서 노년이 아주 편안하다는 시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뱉었고 시어머니는 그 반응을 마치 훈장이라도 단 듯 은근히 즐기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딴판이었죠. 밖에서 저를 치켜 세우며 쌓아 올린 평판을 마치 담보라도 잡은 듯 둘만 있을 때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민지야, 네 소문이 하도 좋아서 내가 어깨가 다 으쓱하다. 그러니 이번 달은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내가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척척해주면 내 마음이 참 편할 텐데 말이다.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내가 밖에서 내 체면을 세워줬으니 너는 그 대가로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노골적인 거래였죠. 밖에서는 며느리 덕을 자랑하고 안에서는 그 덕을 당연한 권리처럼 휘두르려는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고 마치 부탁이라도 하는 양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민지야, 이번에 큰집 친척들이 우리 집에 좀 들르기로 했단다.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음식 장만하기가 영 힘든데 네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구나. 너 음식 솜씨 좋다는 소문 다 났는데 이럴 때 네가 얼굴 좀 비춰야 내면이 서지 않겠니?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제 개인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오고 평화가 유지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이번엔 어렵겠어요. 저희 부부도 미리 세워둔 계획이 있어서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수많은 핑계를 대며 변명하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했는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스러운 숨소리만 들려왔죠. 아니,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잠깐 와서 거들기만 해도 되는데 친척들이 너 보고 싶다고 난리다. 안 돼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더 이상의 설명은 붙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몹시 아쉬운 기색을 풍기며 전화를 끊었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리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이 이상하리만큼 시원하고 가벼웠죠. 처음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제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럼 네가 오기 힘들면 내가 반찬이라도 좀 해서 보내줄까? 너희 맞벌이 하느라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내가 몸 좀 움직여 보마.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은 저희 리듬대로 간단하게 챙겨 먹는 게 훨씬 편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괜찮아요라는 짧은 거절이 시어머니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엔 반찬을 받는 게 고마운 일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족쇄가 된다는 걸 알기에 단호히 잘라낸 거죠. 도움을 거절한 것을 넘어 당신의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고 선언한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덕은 충분히 봤어요. 이제는 서로 번거롭게 덕보고 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 덕 안 볼게요. 더 이상 어머님의 호의라는 명분에 기대지 않겠다는 말이었고, 동시에 더는 그로 인해 빚지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말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화를 내기엔 제가 너무나 예의 바르게 거절했고, 웃고 넘기기엔 상황의 엄중함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교묘한 요구들을 하나씩 정중하게 그러나 여지없이 쳐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어머님. 이번 달은 저희 예산이 빠듯해서 따로 챙겨드리기는 어렵겠어요. 그 물건은 저희한테 필요 없으니 마음만 받을게요. 모두 예의를 갖춘 말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파고들 틈을 단 1mm도 남기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하고 분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너는 이제 뭐든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 도움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서로에게 가장 편하고 깔끔한 방식인 것 같아서요. 그래야 어머님도 저도 서로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비굴해졌어요. 예전처럼 단정적으로 명령하듯 말하지 못했고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는 반드시 제 눈치를 살피며 안색을 확인했죠. 민지야, 이건 혹시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바쁘면 그냥 말해라.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고도 마음을 놓거나 과장해서 감동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쥐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덕을 권리처럼 쓰던 사람이 그 덕이 언제든 걷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낀 거였죠. 밖에서는 여전히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는 말이 흘러다녔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덕이라는 게 자랑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치졸한 계산서가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 지독한 계산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서늘한 조용함 앞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더 요구하면 더 멀어지고 더 매달리면 아예 차단당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 집안의 주도권은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요란하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 정숙은 더 이상 단톡방의 화려한 호텔 라운지나 해외 휴양지의 풍경을 찍어 올리지 않았죠. 한때는 과시욕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개인 SNS 프로필 사진 또한 생기를 잃은 채 멈춰버렸어요. 대신 집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한숨소리만 늘어갔죠. 나이 먹고 나가봐야 뭐하겠니? 다 부질없다 라는 식의 비관적인 혼잣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실을 떠돌았고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의미 없이 리모컨 채널만 돌리다 결국 화면을 꺼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다음 여행지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제 지갑을 열 계획부터 세웠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계획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본인이 무슨 말을 던져도 제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어머님의 요구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의 요구가 가진 파괴적인 힘이 완전히 상실된 거였죠. 가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머님이 이번에 내가 좀 이라며 비굴하게 말끝을 흐릴 때마다 저는 아주 짧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짧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죠. 구구절절한 설득도 감정을 소모하는 긴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거절 뒤에 따라붙을 다음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어야 했죠.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몰아세워도 저에겐 통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서운함을 내비쳐도 제 마음엔 더 이상 파동이 일지 않았으니까요.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 번은 거실이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집구석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쉬겠다. 라며 악을 쓰셨죠.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물컵에 물을 따르며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어머님도 어머님 방식대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사족을 붙이지 않고 제 할 일을 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어머님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님은 그저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속에는 여전히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을 던져서 제게 상처를 입힐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켜켜이 쌓인 불만은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채널을 획 바꾸며 혀를 끌끌 차는 일이 잦아졌죠.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내뿜는 도끼 서린 서운함은 거실의 공기 속을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하지만 그 끈질긴 불만조차 이제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반응도 주지 않았고 남편 준호 씨 또한 어머니의 눈빛을 피해 침묵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감정 정치는 이제 동력을 잃고 멈춰버린 기차와 같았죠.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정숙 씨는 며느리 덕분에 팔자가 폈다는 부러움 섞인 말들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거짓된 명성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죠. 아니, 바로잡을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다만 본인이 밖에서 아무리 덕을 본다고 자랑해 본들 그것이 현실에서 아무런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아도 집으로 돌아오면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고 덕을 들먹이며 압박을 가해도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설명을 멈추기로 했어요. 왜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 어머님의 행동이 제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제 가치관은 무엇인지 더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죠. 제가 입을 열어 논리를 펼칠수록 시어머니는 그것을 빌미 삼아 또 다른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배웠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직 선택만 남겼어요.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선물은 보내지 않으며 부당한 비위에 맞추지 않는 단호한 선택들 말이죠. 그 선택들은 정중했고 짧았으며 기계처럼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루한 반복은 어느덧 이 집안의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규칙이 되었죠. 시어머니 정숙은 그 철벽 같은 규칙 앞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갔어요. 어머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어 보였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한때는 집안을 호령하던 그날선 불만들은 이제 공허한 혼잣말이 되어 방구석을 맴돌았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힘을 얻던 그 뒤틀린 분노들은 갈 곳을 잃고 어머님 본인의 가슴 속으로만 파고들었죠. 어느 고요한 저녁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나둘씩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은 평온했어요. 그 적막함이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저는 마침내 도달해 있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승전보나 환히 섞인 함성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숨이 가쁘지 않은 아주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상의 평온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눈을 흘겼죠. 어머님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분의 도끼는 더 이상 세상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간섭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분의 분노는 이제 타인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본인을 고립시키는 차가운 얼음 성벽이 되어버렸을 뿐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의 악역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그들과 얽힌 이야기의 끝은 늘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 비극적인 결말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 혹은 그 결말의 현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유일한 차이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러나 거리를 두었고 그 거리만큼 제 영혼은 단단하고 견고해져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서서히 닫혔어요. 요란한 고함 소리도 극적인 화해도 눈물 섞인 포옹도 없었죠. 다만 한 사람은 본인이 쌓아 올린 불만의 감옥 속에 갇혀 계속해서 혀를 찼어요.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보태지 않은 채 자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 무대 뒤로 완전히 걸어 나왔어요. 제 뒤에 남겨진 어머님의 한숨 섞인 그림자는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철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대처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